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38번째 강의 가격 책정 시 고려 요소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희입니다. 자, 우리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그 상품의 원가를 또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상품의 가격이 원가보다 낮다면 우리는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되겠죠.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원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런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들은 적용이 매우 쉽고요. 따라서 많은 상황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원가 기준 가격 결정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윤 가산 가격 책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건 마크업 프라이싱이라고 해요. 이거는 일정한 비율만큼을 우리 가격에 포함시키겠다. 원가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가격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 목표 수익률 가격 책정이라고 함은 우리의 원가에 더해서 우리가 설정한 일정한 투자 수익률만큼을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목적으로 설정하는 가격 책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 고정비가 10만 달러고 단위 변동비가 5달러 정도이고, 그리고 추정되는 수요량이 한 2만 개 정도고, 우리의 타겟 마크업이 50%, 투자를 100만 달러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이 20%다. 이런 수치들이 주어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 값들을 우리가 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원가 기준 가격 결정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가격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다, 혹은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에 어떤 편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와 같은 소비자 측면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을 통한 비용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라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가격 또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원가 기준 가격 결정 방법의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원가 기준 가격 결정 방법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상품의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절대 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총 매출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거기를 우리가 바로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판매해야지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판매량을 구하는 공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P-C분의 F, 즉 고정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 고정비가 10만 달러고 단위 가격이 10달러고 단위 변동비가 5달러인 상황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만족하는 수요량이 얼마가 될까라는 걸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파란색 함수가 이 매출 함수이고요. 이 검은색 함수가 비용 함수가 되겠죠. 파란색 함수와 검은색 함수,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Q가 몇이냐가 바로
손익분기점을 만족하는 우리 이 판매량 혹은 수요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될 게 이 P-C라는 곳이에요. 이 P-C를 우리가 단위 가격 빼기 변동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공원이익이라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좋아요. 다음 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된 용어를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동비와 고정비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총 원가는 그렇죠? 변동비에다가 얼마만큼을 생산했는지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고정비를 더해줌으로써 총 원가를 구할 수 있고요. 이익은 매출액 빼기 총 원가입니다. 매출액은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에다가 몇 개가 팔렸는지 수요량 혹은 판매량 Q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총 원가는 위에 나타나 있는 예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다뤘었던 P-C 곱하기 Q-F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다음과 같이 구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P-C분의 F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FC가 아니라 F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정비, 그렇죠? 그리고 공업마진 혹은 한계이익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P-C입니다. 자, 그게 이제 컨트리뷰션 마진 혹은 공업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왜 공업마진이라고 부르냐 하면 요 위의 식에서 보듯이 요 픽스드 코스트, 즉 고정비를 커버하는데 공헌한다라고 해서 공업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공업 마진율은 전체 가격분의 공업 마진이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로 구할 수 있겠고요. 총 공업 마진은 이 단위 공업 마진에다가 전체 수량을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가와 어떤 우리 가격과에 관련된 여러 용어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요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서 산출을 합니다. 즉, 전체 가격분의 가격의 변화량, 전체 수요량분의 수요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격 탄력성은 음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수요의 법칙에 의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이 감소하면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처럼 수요의 법칙으로 인해서 탄력성이 음수로 도출된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그냥 이 탄력성의 정도를 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펜제라던가 베블린제 같은 특수한 재화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재화들은 이런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음수로 도출이 된다는 것이고, 이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그냥 정도로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가격 탄력성은 몇 가지 수치들을 기준으로 해서 5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 또 다른 하나는 비탄력적, 그리고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라고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탄력성이 0이 되는 지점이 된다는 거고요. 이 상황은 바로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즉, 프라이스 1에서 프라이스 2로 가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전혀 탄력적이지 않다,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인데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경우죠. 이때는 이제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변화한 그 양만큼 수요가 변화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비탄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의 상황은 단위탄력적 상황이에요. 즉 탄력성이 1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가격이 변화한 양만큼 수요량이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가격의 변화량만큼 수요량의 변화가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단위탄력적 상황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자,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때는 가격의 변화량보다 수요의 변화량이 더 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가 더 크게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완전 탄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요 기울기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는 가격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자기 마음대로 막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가 막 변해버리는 그런 완전 탄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우리 상품이 얼마나 탄력적인가를 조사해서 그 탄력성을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가격을 인상해야 될지 인하해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가격을 인상한다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하고 따라서 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고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비용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고의 표현은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제품에 대한 변동비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고 가격을 인하하는 상황에서는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가격 인상은 오히려 이익을 감소시키고 가격 인하는 이익을 증가시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격을 내린 것보다 수요가 더 크게, 가격의 내린 비율보다 수요의 증가 비율이 훨씬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도 이 수요의 증가분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익 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가격을 내리는 편이 프로핏의 증가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 인상 혹은 인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마케터는 비탄력적인 상황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비탄력적인 상황이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에 대한 로열티, 즉 충성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자산으로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게 되면은 우리 상품의 탄력성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보다 더 비탄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